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돈 문제는 참 예민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돈이 오가는 문제는 마음은 주고 싶은데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늘 따르지요. 오늘은 바로 이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세금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준 돈이 혹시 증여세 대상일까 하며 불안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이 정도 금액이 괜찮은 건지,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마음 한편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와 함께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데 막상 세법을 들여다보면 생활비도 경우에 따라 증여로 보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불안하시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활비와 자산 형성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비과세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여서 자산을 사는 순간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오늘 쓸 밥값은 생활비지만 그 밥값을 모아서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산 취득이 되는 거죠. 이 경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김미선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71세의 은퇴 교사셨던 그분은 서울에 사는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합쳐 매달 15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송금하셨지요. 딸은 직장은 다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활비 중 남는 돈이 생기자 조금씩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1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식 계좌에 8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 중 남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주변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모르니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미선님과 딸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자산을 취득하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요. 특히 딸에게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낸 돈이 고스란히 투자로 들어갔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 아니었고 아직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돈도 쓰임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후로는 딸과 상의해서 생활비는 정말 그달에 필요한 만큼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다음 달 송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딸도 본인 월급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적에 맞게 주고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생활비라면 정말 그달 생활비로만 쓰이도록 필요한 만큼만 보내세요. 여유가 생겨 남는다면 다음 달에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와 자산 형성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팁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할 때는 꼭 메모란에 용도를 적으세요. 생활비, 월세, 병원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둘째, 매달 보내는 금액을 정해두되 혹시 남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에 그만큼 줄여서 보내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오해는 충분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2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부간 통장 이체 문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여서 한쪽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세법은 소득자와 자산 취득자의 일치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생활비 자체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가 모여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게 되면 이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비싼 시대에는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박영호님 부부의 경우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68세의 은퇴 자영업자였던 박영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오셨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셨고요. 박영호님은 매달 부인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월 300만 원씩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인은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부인은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생활비 중에서 조금씩 아껴 모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을 모으니 제법 목돈이 됐습니다. 대략 4천만 원 정도였지요. 부인은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지방에 괜찮은 소형 아파트 매물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상의 끝에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부인이 모은 4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겁니다. 박영호님은 이미 본인 명의 집이 있어서 종부세 걱정도 있었고 부인이 모은 돈이니 부인 명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인 중 세무사가 있었는데 우연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께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샀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를 모은 거라고 하니 그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영호님 부부는 그제야 전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의 말을 듣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인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이라 해도 그 돈의 원천은 남편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생활비로 준 돈을 모아 자산을 샀다면 그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박영호님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니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야 부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가산세까지 물 뻔했습니다. 이후로 박영호님은 큰 자산을 살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하고요. 작은 관심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자산을 살 때는 반드시 소득자 명의 계좌에서 바로 결제하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싶다면 공동명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자산은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의 계좌에서 직접 지불하세요. 부인 명의로 사고 싶다면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장기간 모은 돈으로 자산을 사려면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부부간 자산 취득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계좌 이체만 해도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는 그냥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승인된 조사 상황에서만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나 불법 의심 거래가 훨씬 더 주목받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송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성택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73세의 은퇴 공무원이신 오성택님은 손자가 둘 있습니다. 큰 손자는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손자는 3학년입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자들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성택님은 손자들이 귀여워 학원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두 손자의 학원비를 합치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성택님은 아들 통장으로 이 금액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계좌이체 메모란에는 손자 이름과 학원비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계속 송금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2년간 3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계속 보내면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혹시 증여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오성택님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손자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겁니다. 메모도 잘 남기고 있고 학원비라는 용도도 명확하니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성택님은 안심하고 계속 손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성택님의 지인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했습니다. 처음엔 매출의 30% 정도가 현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70%까지 늘었습니다.
카드 매출은 줄고 현금이 급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예전과 비슷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몇 달 후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현금 거래 패턴이 갑자기 변했고 매출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락된 매출이 드러나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오성택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투명한 계좌이체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명한 거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계좌이체의 용도를 남기고 필요하면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도 보관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천 팁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금액을 보낼 때는 반드시 메모와 관련 증빙을 함께 남기세요. 나중에 물어볼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파일로 정리해두면 더 좋습니다. 둘째, 만약 자영업을 하신다면 현금 거래보다 카드나 계좌 거래를 늘리세요. 투명한 거래가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족을 도우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가족 간 고액 거래입니다. 때로는 자녀 창업 지원이나 집 마련 자금처럼 큰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투명한 증빙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마주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증빙이 중요할까요?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거래보다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입니다.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정대근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70세에 은퇴 회계 사셨던 정대근님은 평생 꼼꼼하게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조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조카는 작은 카페를 열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정대근님은 조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조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으면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정대근님은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양식을 갖춰 차용증을 썼습니다. 원금 1억 원, 이자율은 연 3%, 상환 기간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참고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적정 수준으로 정한 겁니다. 차용증에는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정대근님과 조카가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증인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조카 계좌로 이체할 때 메모란에 대여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입금 확인 후 조카는 차용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대근님은 이자 지급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매달 조카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금액은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메모란에 대여금 이자라고 적었습니다. 정대근님은 이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보관했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잔액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카의 카페는 다행히 잘 됐습니다. 조카는 약속대로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50만 원씩, 나중엔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정대근님은 이 상환 내역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정대근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조카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조카만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5년 후 원금을 다 받았을 때 정대근님은 모든 서류를 조카에게 줬습니다. 조카는 삼촌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오히려 서로 상처받았을 겁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성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으세요. 실천 팁 2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에게 큰 돈을 줄 때는 무조건 증여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양쪽 다 손해입니다. 둘째, 이자를 송금할 때는 꼭 이자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상환할 때도 원금 상환이라고 명시하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보호막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자녀 명의 투자와 고가 선물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가 선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실질 운용 주체 때문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도 실제로 부모가 관리하면 차명 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 선물은 사실상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선물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증여와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하늘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의 은퇴 간호사이신 이하늘님은 손녀가 대학생이 됐을 때 경제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투자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시기나 상장 지수 펀드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랬습니다. 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고 장기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손녀는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돈이었습니다. 이하늘님은 먼저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그냥 손녀 계좌를 만들어서 돈 넣고 사면 되냐고요. 그런데 지인 중 한 분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 명의라도 부모가 실제로 운영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나중에 차명 계좌로 걸리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하늘님은 깜짝 놀라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하늘님의 손녀는 만 19세였으니 5천만 원 한도 아니었습니다. 이하늘님은 제대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한도 아니니까요. 신고를 마친 후 손녀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메모란에는 증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직접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앞으로는 손녀가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할머니가 옆에서 조언해줬습니다. 하지만 매수 버튼은 손녀가 직접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증여 신고도 했고 실제 운영 주체도 손녀였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는 손녀 기준으로 계산되니 문제없었습니다. 이하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손녀에게 투자뿐 아니라 법과 세금의 중요성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하늘님의 친구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들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가격이 8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좋아했고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가 사치품 구매 내역이 확인됐고 아들의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부모의 증여로 판단됐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은 자녀 증여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증여세와 함께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나왔습니다. 선물 하나로 큰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는 사전 증여 신고를 하고 자녀 계좌로 입금한 후 자녀가 직접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이 3단계를 지키면 안전합니다. 실천 팁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자녀 명의로 투자할 때는 증여세 신고서와 매수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둘째, 선물은 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주세요.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수백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수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로 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상황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불안하셨을지 몰라도 원칙을 알고 나면 한결 안심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건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목적에 맞게 주고 쓰기, 부부간 자산 취득은 소득자 계좌로 하기, 계좌 이체에 메모 남기기, 고액거래는 증여신고나 차용증 작성하기, 자녀 투자는 사전 신고 후 본인이 운영하게 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은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송금할 때 메모 한 줄, 서류 한 장 챙기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수고가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줍니다. 세금 문제는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을 도우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